아버지의 장례식은 요란했지만 사실 공허했다. 화려한 조화들이 검은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그 향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 감각은 무뎌져 있었다. 아버지는 이 거대한 제국을 남기고 떠나셨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내 옆을 지키던 형의 그 미묘한 미소를 본 순간 내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저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혹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아버지의 사저에서 유언장 공개가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집사 박 씨가 나타나 나를 안내할 줄 알았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 가족의 그림자이자 수족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재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안경을 쓴 남자였다. 박 씨는 보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형은 아무런 말도 없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기괴하게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나는 의자에 앉아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박 씨는 어디 있는 거지? 왜 이 중요한 자리에 그 충직한 개가 없는 거지?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박 씨를 찾으셨는데 어서 시작하시죠. 내가 재촉하자 김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종이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형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서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읽기 시작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모든 재산권과 경영권, 그리고 그 상징과도 같은 강남의 본사 빌딩을 포함한 부동산 일체를.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수십 년간 고인을 보필해온 집사 박 씨에게 전액 유증한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방금 내가 무엇을 들은 거지? 강남의 그 빌딩을 박 씨에게?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제국을 그저 일개 고용인에게 넘긴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났다. 형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 박 씨의 그 충직함은 모두 연극이었고 내 곁에 있는 형은 그 연극의 공범이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 목소리가 서재 안에 낮게 깔렸다.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문서를 밀어주었다. 인장, 서명,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버지의 유산이 통째로 집사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시작이다. 내 가족을 집어삼킨 거대한 기만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저택은 여전히 무거운 정막에 잠겨 있었고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평소라면 엄격한 규율 때문에 얼씬도 하지 못했을 이 공간이 이제는 마치 거대한 비밀을 삼킨 괴물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씨가 이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돌렸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방 안은 아버지의 짙은 담배 향과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매달 관리되던 자산 현황 보고서, 중요한 계약서들이 꽂혀 있어야 할 파일 홀더들이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알고 치워버린 것처럼 책상 위에는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아버지의 기록을 말살한 것인가?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 박 씨가 서 있었다. 그는 특유의 비굴하고도 충직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련님, 여기서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이곳은 이미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내 손끝을 쫓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냥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조금 둘러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러니까 병세가 악화되기 전의 기록들이 모두 어디로 갔죠?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는 분이셨잖아요. 박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기록을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도련님께서 상속을 받으실 때 혼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뻔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복도로 나왔다. 형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을까?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비밀스러운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는 형이 단순히 사업상의 파트너라고 했던 그 관계가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더러운 거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내 형은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하단의 비밀 수납 공간을 확인했다.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던 공간이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다이어리를 펼친 순간 내 눈은 페이지의 상단에 적힌 날짜에 멈췄다. 3년 전. 그곳에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심, 단기 기억 상실 증세 심화. 손이 떨려왔다.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이미 병을 앓고 계셨다. 하지만 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완벽한 정신 상태로 경영을 진두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아버지가 서명한 그 모든 문서와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박 씨는 나에게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인가? 다이어리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거대한 기만이 이제야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옅은 향냄새와 국화 향기가 마치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서재의 낡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담배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박 씨는 여전히 충직한 집사의 가면을 쓴 채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서 어딘가 의문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저택의 공기조차 믿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다. 공식적인 법무법인을 통하는 대신 지하 세계의 정보에 밝기로 소문난 사설 탐정 한 명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적힌 법적 효력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는 것. 탐정은 며칠 동안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며 박 씨의 행적을 쫓았다. 도련님, 박 씨 그 사람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더군요. 탐정이 건넨 봉투 안에는 흔들리는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박 씨는 평소의 단정한 집사 복장이 아닌 낡은 점퍼를 걸친 채 도시의 가장 외곽, 재개발을 앞둔 슬럼가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박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이름 모를 남자와 빈번하게 접촉했다. 두 사람은 그림자조차 섞이지 않도록 거리를 둔 채 짧은 대화를 나눴고, 박 씨는 때때로 두툼한 봉투를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박 씨의 표정만큼은 선명했다. 그것은 주인을 섬기는 집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언가 긴박하고 또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비열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가난한 동네까지 찾아가는 것인가? 박 씨가 챙기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그 정체 모를 남자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물리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형과 박 씨가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저 뒷골목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탐정에게 추가로 건네받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저택 내부의 보안 시스템, 특히 아버지의 임종 직전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와 나의 심장을 짓눌렀다. 평소라면 아버지 곁을 지켰을 박 씨가 카메라를 의식하며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화면을 빨리 감았다. 갑자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던 순간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누군가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화면을 확대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 속에서 박 씨가 만났던 그 의문의 남자였다.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그 위태로운 순간 박 씨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인을 아버지의 침실로 안내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 남자가 아버지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무언가 서늘한 물건을 꺼내드는 모습이 비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꺼버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버지는 자연사하신 게 아니었다. 저택 안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 벌어진 것이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지며 마치 이 거대한 저택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회계 서류들을 훑어내리며 펜끝으로 턱을 괜 채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박 씨는 여전히 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가 내뱉는 짧은 숨소리마저 계산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 속의 숫자는 그 슬픔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냉혹할 정도로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사설 탐정에게 부탁해 아버지의 개인 자산과 기업의 지분 흐름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탐정에게서 전달받은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내 시야를 가로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는 혼잣말을 읊조리며 모니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류상의 데이터는 아버지의 사망 직전 회사 핵심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름도 생소한 유령회사 벨라트릭스 홀딩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설립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 등본상 이사로 등록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이름뿐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생전 자신의 회사를 무엇보다 아꼈던 분이다. 그런 그가 제정신인 상태에서 죽기 직전 회사의 심장부를 누군지도 모를 낯선 이들에게 넘겼다고?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아주 치밀한 기획범죄였다. 박 씨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내 접근을 막으려 했는지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계획의 실행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비극의 방관자이자 협력자임이 분명했다. 나는 책상 및 서랍을 열어 비밀 칸에 감춰두었던 아버지의 옛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먼지가 쌓인 채로 수십 년간 잊혀져 있었다. 종이의 질감은 까칠했고 잉크는 발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곳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걸. 박 씨의 그림자가 문 밖에서 조금 길어졌다. 그가 노크를 하려다 멈춘 것일까? 나는 숨을 죽인 채 서류의 가장 하단으로 시선을 옮겼다. 벨라트릭스 홀딩스의 초기 자본금 납입 증명서. 거기에는 법인 인감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나는 화면 속의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휘갈겨 쓴 글씨체였지만 나는 그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20년 전 우리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내게 남겼던 쪽지, 그리고 우리 형제만이 공유했던 유년 시절의 장난스러운 서명. 그 삐뚤빼뚤하면서도 독특한 리을의 꺾임. 말도 안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거기에는 20년 전 실종되었던 나의 형, 내 기억 속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던 그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형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우고 나타났다고? 박 씨가 밤마다 찾아가던 그 허름한 뒷골목의 인물이 형이었던 것인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의구심은 이제 확신을 넘어선 공포로 변해 내 심장을 조여왔다. 형의 이름이 적힌 그 계약서는 마치 나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아버지의 진짜 죽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악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형의 이름을 읊조렸다. 차가운 서재의 공기가 마치 형의 숨결인 양 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문 밖에서 박 씨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껐다. 검은 화면에 비친 나의 얼굴은 형의 그림자를 닮아 있었다. 허름한 낡은 빌라촌의 공기는 습하고 눅눅했다. 내 명품 구두 굽이 진흙탕에 빠질 때마다 불쾌한 감각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30년 동안 우리 집의 그림자로 살았던 형이 숨어든 곳이 겨우 이런 곳이라니. 사설 탐정이 건네준 주소를 확인하며 나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의 재산이 파편처럼 흩어지던 그 긴박한 시간 동안 형은 어디서 무엇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 박 씨의 수상한 행적 끝에는 항상 형이 있었다. 나는 거친 철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만 나는 이미 형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문 열어, 형. 아니,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깝나.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형은 내가 알던 예전의 형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 대신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늘하고 비릿했다. 형은 나를 보더니 놀라지도 않은 채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었다. 예상보다 빠르네.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연기 그만해. 아버지 유언장에 서명했지?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박 씨랑 짜고 재산을 빼돌리는 이유가 뭐야? 가족을 배신해서 얻는 게 도대체 얼마길래 이딴 곳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는 거냐고. 나는 형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형은 가볍게 내 손을 쳐냈다. 형의 방 안은 온통 뜯겨진 서류와 먼지 쌓인 옛날 사진들로 가득했다. 벽 한쪽에는 우리 가족의 오래된 사진이 찢긴 채 붙어 있었다. 형은 창가로 다가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형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목소리로 뱉어냈다. 배신? 애초에 가족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어? 아버지 눈에 우리 형제가 인간으로 보였던 적은 있었고 나는 그저 박 씨가 던져준 미끼를 문 것뿐이야. 유언장에 서명한 건 맞아.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으니까. 복수? 아버지한테 무슨 복수를 했다는 거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형이 원하는 게 돈이야? 아니면 회사야? 돈 따위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가 쌓아올린 그 거대한 부의 기반이 어떤 피비린내 나는 비극 위에 세워졌는지 말이야. 네가 그토록 숭배하던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면 아마 너는 지금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스스로를 찌르고 싶어질걸? 형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고 그 안에는 짙은 냉소만이 가득했다. 나는 형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가 가슴속에서부터 서서히 차올랐다. 단순히 재산 싸움인 줄 알았던 이 모든 사건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두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박 씨의 그 음흉한 미소, 사라진 서류들, 그리고 30년 전의 그날, 내가 더 캐묻기도 전에 형은 차가운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그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내 귓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박 씨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30년 전. 우리 집 지하 창고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어버렸던 그 비밀이 이제 곧 땅 위로 드러날 거야.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조차 저주하게 될 그 끔찍한 진실을 말이야. 형의 차가운 눈빛과 그가 흘렸던 묘한 침묵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서재의 비밀 공간, 그 좁고 습한 틈새에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장과 서류 뭉치를 다시 펼쳤다. 형이 말한 지울 수 없는 과거라는 단어가 내 귓가를 맴돌았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박 씨, 그 노련하고 충직해 보였던 집사는 지난 20년간 우리 집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오늘 서류의 행간을 읽어 내려가던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책상 스탠드를 더 낮게 조정했다.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서류 뭉치 사이에서 툭 떨어졌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정원에서 박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겁에 질려 있었고 박 씨의 손은 어머니의 어깨를 강하게 쥐고 있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제압하듯.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박 씨가 관리하던 지난 수십 년간의 자금 흐름을 재구성했다. 그는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박 씨는 그 틈을 파고들어 모든 결정권을 장악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신임을 얻으려 애썼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는 단지 이 집의 재산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그 무언가를 짓밟는 것이었다. 복수였다. 하지만 그 복수의 칼날이 왜 하필이면 형을 향해 있는 것인가? 나는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CCTV 하드디스크를 꺼내 복구했다. 화면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어린 형이 당황한 기색으로 덜덜 떨며 서 있을 때 박 씨가 형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장면이었다. 도련님, 이게 다 도련님 때문인 거 아시죠? 사모님이 떠난 그날 도련님이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형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건 철저히 계산된 공포였다. 박 씨는 형이 과거에 저지른 혹은 박 씨가 조작해낸 형의 작은 과오를 빌미로 형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형은 자발적인 공범이 아니었다. 박 씨라는 거대한 뱀에게 묶인 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동생인 나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넘겨줘야 했던 꼭두각시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 씨의 충성스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그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차분한 익숙한 박 씨의 구두소리였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서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얼른 서류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도련님, 차 준비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고 서늘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를 코트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이제는 내가 연기를 할 차례였다.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보며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지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잔을 받아들며 낮게 읊조렸다. 아니요, 이제야 퍼즐이 다 맞춰진 것 같아서요.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이네요, 박 씨. 그의 눈매가 아주 짧은 찰나 경계심으로 일렁였다. 하지만 그는 금세 다시 가면을 쓰고 입꼬리를 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이 집의 공기는 이제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무겁게 짓눌러 왔다. 그가 들고 온 차에서 나는 향기조차 독하게 느껴졌다. 박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련님, 과거는 때로 덮어두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나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그와 시선을 고정했다. 형을 옥죄고 있던 그 족쇄가 이제는 내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가 형의 죄책감을 이용해 설계한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서랍 속에 숨겨둔 나의 카드를 떠올렸다. 박 씨, 당신이 형에게 씌운 그 굴레가 사실은 당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탁자 위에 증거 서류들을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감정 결과, 그리고 박 씨가 뒤에서 은밀히 움직였던 자금 흐름에 대한 내역들이었다. 이사회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보다 앞선 차가운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박 씨가 나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상처받은 충신을 연기하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짚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내가 지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파헤친 진실들은 그가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아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폐륜적인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생전에 아드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여기 계신 이사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고인의 유언을 부정하고 저 같은 늙은이를 모함하다니요. 박 씨의 말에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미 박 씨에게 매수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박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우리 어머니 일도, 그리고 지금 뒤에서 꾸미고 있는 이 모든 추악한 계획들 말이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회의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형이었다. 형은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박 씨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보였다. 형마저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아니면 돈이야? 형이 왜 박 씨 편을 드는 건데? 형은 대답 대신 나를 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그만, 네가 말하는 그 진실이라는 게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너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수작인 거 이제 세상이 다 알아. 기사들도 벌써 다 떴어.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거스르는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그의 말대로 창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기자들은 박 씨가 흘린 정보대로 내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박 씨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봤니? 이게 네 세상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것만 믿어. 넌 이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가족의 재산을 노리는 미친놈일 뿐이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서류를 쥐어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를 지지해주던 친척들, 나를 믿어주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경멸 어린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이미 패배한 망상가였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내가 믿었던 진실은 이제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나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 씨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이사회실의 문을 열었다. 자,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박 씨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형은 나를 등진 채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이사들은 내가 챙겨온 서류들을 쓰레기처럼 옆으로 밀어버렸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페르나가 되어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내일이 오면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박 씨의 그림자가 나를 덮치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으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형이 남기고 간 차가운 뒷모습만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은 증언대에 선 사람들의 얼굴을 가차없이 파헤쳤다. 판사봉이 내려앉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지금 이 순간에는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저 멀리 피고인석과 증인석 중간쯤에 앉아있는 박 씨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자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하는 저택의 저녁 식사 자리라도 되는 양 말이다.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안에 든 파일은 묵직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은 불면의 밤과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의 비극적인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나가 서류를 제출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작성되던 날의 정신감정 결과서, 그리고 박 씨가 사전에 조작해둔 가짜 서류의 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디지털 기록들이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뇌 질환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가 정점에 달했을 때
박 씨가 옆에서 조종하며 강제로 손을 잡아 쓴 결과물입니다. 내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다. 하지만 박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유가 넘쳤다. 그래. 내가 확보한 증거들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는 것을, 혹은 그가 미리 폐기했다고 확신하는 그 진짜 원본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리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비웃었다. 어린 주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 표정에 나는 울분이 치밀었다. 원고가 제시한 자료는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이미 공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판사가 내 쪽을 향해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정말로 그가 이긴 것인가?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내 반격이 그저 욕심 많은 아들의 헛발질로 끝나는 것인가? 박 씨는 이제 아예 다리를 꼬고 앉아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재판이 끝나면 축배를 들 생각에 벌써 들떠 있는 게 분명했다. 박 씨가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입모양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했던 법정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출입구로 쏠렸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형이었다. 그는 평소의 냉담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 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이 깨져나갔다. 형은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오직 판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가방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곳에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나는 홀린 듯이 형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응시했다. 박 씨도 나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짜 진실이 담긴 봉투였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 씨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 가증스러운 여유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내가 제출한 마지막 증거, 아버지가 남긴 비공개 녹취록과 어머니의 실종 당일 박 씨의 행적을 담은 기록은 치명적이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그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수십 년 전의 범죄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의 충직함은 모두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그가 내뱉었던 모든 위로가 비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아버지가 일구었던 기업의 경영권을 되찾았고 엉망이 되었던 자산들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우리 회사의 펜트하우스에 홀로 서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거대해 보였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이상하리만치 무미건조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냉철함을 넘어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처럼 보였다. 형, 어디 있는 거야? 나는 텅 빈 집무실에서 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연결음 뿐이었다. 이미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그와 나를 이어주던 모든 끈은 끊어진 지 오래였다. 형은 나를 배신하고 박 씨와 결탁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박 씨의 비밀 서류가 든 금고 위치를 흘려준 모순적인 존재였다. 형은 처음부터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걸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려 했던 걸까? 이제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형의 이탈.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내가 손에 쥔 것은 차가운 금속으로 된 빌딩의 열쇠뿐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자본의 폐허뿐이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였나? 혼잣말이 정적 속에서 흩어졌다. 법적 승리는 완벽했으나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씨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라도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증오를 키우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며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순간 책상 구석에서 먼지에 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건 형이 떠나기 직전 아무도 몰래 책상 서랍 밑에 붙여두었던 낡은 쪽지였다. 손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어릴 적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다 알게 된 후에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어디인지 스스로 찾아봐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형도 너의 적도 아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퇴근한 줄 알았던 비서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불규칙하고 다급한 발걸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박 씨는 분명 법정에 있을 텐데 이 밤중에 대체 누가 이곳에 들어온 것인가?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실루엣을 응시했다. 누구냐? 내 물음에도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인물은 품 안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목에 걸고 있었다고 알려졌던 그 목걸이였다. 그것이 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나는 그 목걸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문득 사무실의 조명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나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내 목을 겨냥하는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다. 내 승리는 여기까지였을까?